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단순히 성공을 넘어서 초대박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천년고도 경주가 일주일 이상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면서 내란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세계에 널리 알린 것만 해도 성공인데, 최고 숙제였던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사드 배치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 회복의 물꼬를 튼 데다가 AI 산업의 최대 자산인 GPU를 26만 장이나 공급받으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이 이제 AI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된 것까지, 성과도 이런 성과가 없습니다. 나올 수 있을까 했던 경주선언까지 채택하면서 이번 에이펙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가을 하늘만큼이나 높아졌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초대박 에이펙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저는 1등 공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건강을 염려할 정도로 초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 우리 국민이 실로 오랜만에 자랑스러워할 만한 지도자를 갖게 된 것 같다. 이런 느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정어리몰에서 11월에 야심차게 준비한 상품입니다. 과메기의 본고장 구룡포에서 산지 직송으로 보내드리는 건데요. 그야말로 햇 과메기입니다. 구운 계란 말고 과메기 띄워주세요. 과메기는 꽁치 생물 상태의 꽁치보다도 이 숙성하고 발효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메가3가 막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메가3는 뭐 좋은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특히 심혈관. 근데 이게 듬뿍 들어있어 가지고 그냥 맛있기만 한 게 아니고 건강에도 좋은 거니까. 옛날에는 호남 쪽 사람들은 과메기 잘 몰랐죠. 호남은 홍어, 그리고 영남은 과메기 그랬는데 이제 과메기가 그야말로 국민이 다 사랑하는 그런 게 됐어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 이제는 뭐 전 국민이 다 사랑하는 과메기가 됐는데, 거미줄 최정아님 과메기 겁나게 좋아하시죠? 지금 구성 어떤지 평가 한번 해주세요. 예, 이거 기름기 가지고 꽉 차 있는데요. 20쪽이 들어있고 야채 세트 다 들어있고 수제로 만든 초장까지 있으니까 받아서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겁나게 사랑해 주셨던 거 기억나는데요. 11월에 제철 음식 과메기 많이 주문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중부 내륙은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까지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이럴 때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셔야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머플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에 정상들이 이렇게 파란색 머플러를 탁 하고 왔길래 저 사람들 내 거 뻔뻔해 흉내냈네. 저도 이렇게 파란색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투명해져 버려요. 이 여러분 크로마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배경에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이렇게 까는데 파란색은 통과가 돼서 오늘 하얀색을 해봤는데요. 따뜻하게는 한데 좀 잘 안 잘 보이십니다. 네, 그래요? 넥타이는 이재명 대통령 매셨던 금빛 거랑 넥타이. 똑같네. 네. 네. 흉내를 한껏 내봤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예. 예, 훨씬 따뜻하고 예, 좋습니다. 오늘 배경 사진은요, 변함없이 님께서 보내주신 서울 경의선 숲길입니다. 가을이 아주 깊어가는 경의선 숲길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참 근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배경 사진 여러분들 계속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백운계 정치 1번지 함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바다향기님께서요. 앵커님, 우리 대통령이 정책만 우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교 천재였습니다. 시진핑이 환하게 웃는 것도 처음 봤는데
농담까지 하는 걸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러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보수영님 TV님께서 슈퍼챗을 20250 2250원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그 뜻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에이펙 성공 개최를 축하합니다. 내수 견제를 살리고자 준 소비 쿠폰이 서울 집값을 올렸다고 오세훈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집 하나씩 사세요. 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님도 20250 릴레이를 해주셨네요. 에이펙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잼프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제 저거리 TV 100만 갑시다. 네, 여러분 함께 합시다. 11월에 저도 각오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구독도 많이 권유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십시오. 부산이 대인님, 배궁의 앵커가 좋으면 좋아요 누르고 싫으면 말란게요. 그러세요. 예. 지금도 머플러 팝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정어리몰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작년에 많이들 여러분이 사주셔가지고 얼마 남지는 않았고요. 컬러가 몇 개 있는데 4가지 컬러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걸 5,900원에 무료 배송하니까 뭐 혹시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날씨도 추워지는데 이 정어리 마크가 있어서 아주 여러분들 좋아하실 겁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양지열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백운기의 정치 1번지 마스코트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에이펙 정상회의 소식부터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끝났지요. 정말 숨가쁜 일정이었는데 아쉬운 것은 뭐 몇 개 꼽을 수 있죠. 제일로 아쉬운 것은 트럼프예요. 에이펙 정상회의니까 정상회의 참석하고 가야지. 지 볼 일만 보고 딱 가버려. 참 그렇죠. 예. 최진봉 교수님. 네. 트럼프 뭐라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이익 챙기기 급급하잖아요. 지금 자유무역 다 무너뜨리고 자국 이기주의로 하고 뭐 경주선언도 물론 다행히 그게 발표는 됐습니다만 그것도 막판까지 미국 대비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중국과 미국의 충돌이긴 하지만 자유무역은 미국이 계속 주장해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트럼프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리고 예전에는 중국이 도리어 보호무역을 얘기했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더킹 뭐 킹이라고 하는 그런 그 뭐죠 그 비아냥까지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 세계의 가장 뭐 큰 나라라고 얘기하고 본인들이 뭐 그 경제도 제1이라고 얘기하고 주장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전 세계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경제가 1위가 된 것도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수출하고 다 수입하고 이러면서 경제가 성장을 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있는 것인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요. 너무 자기 맘대로예요. 그리고 관세 협상도 그렇습니다. 무슨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어떤 협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끝까지 버텨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정 부분 받아냈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요. 뭐 남을 무시해요. 그냥. 그리고 기분대로 막 하잖아요. 기분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 대통령을 해가지고 그 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반성하세요. 우리가 기분 좋으니까 트럼프에게는 최준봉 교수님 말로 다 가름하기로 하고 이제 정상회담의 성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f course, no country in the world is better at industrial capability than Korea. And I am so grateful with your backing, with your enthusiasm, with your force behind the AI revolution here in Korea. Korea can be one of the world's major AI hubs. Ever since I landed yesterday, every reporter has been asking me, what am I going to announce? I replied that President Lee will announce it tomorrow, not me. 제가 우리 국민들께 오늘 뭘 발표할 거냐를
젠슨 왕 대표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젠슨 왕이 대한민국에 인공지능 관련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큰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시작할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 타결된 것 그리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이게 가장 큰 뉴스였는데 막판에 젠슨 황이 치맥 회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죠. 여기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내용 이건 정말 빅뉴스 중에 빅뉴스였습니다. 사실 GPU가 뭐냐면 이 그래픽을 만드는 뭐 그런 장치라고 하는데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없으면 AI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의 엔비디아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것도 바로 이거고요. 임세훈 소장님. 네. GPU 26만 장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웃기기는 해요. 우리가 그냥 받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건데 예. 돈을 줘도 못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AI 산업 기반에서 GPU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고 전 세계에서 이걸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AI 기술을 만들기 위한 그 역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26만 개를 공급하기로 했고요. 이거는 엔비디아 공급 약정 중에 역대 최대의 규모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정부 프로젝트에 5만 개, 그다음에 삼성, SK, 현대 5만 개, 네이버 6만 개 이렇게 배분이 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건 아니고 사는 거긴 한데 이게 엄청난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부품이다 보니까 이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웃돈을 주고도 못 산다는 게 바로 이 엔비디아 GPU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에이펙에서 에이펙 이번에 성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경제학적으로 이 GPU를 확보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AI 수석도 둘 만큼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AI 그 AI 산업인 건데 이 GPU는 AI뿐만 아니라 산업 고도와 경쟁력 제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고요. 핵심으로 자리 잡는 그 경쟁과 강화로 직접 연결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당연히 뭐 여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번 이 공급을 토대로 우리나라도 이제 GPU 같은 걸 개발을 위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번 에이펙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 성을 까먹었어요. 성이 이신 걸 까먹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갓제명이라고 생각돼요. 성이 갓인 줄 알았습니다. 예. 이분이 체력적으로도 이건 거의 뭐 예. 계속 회담을 하는 것도 그렇고 외교 국민들이 역량 건강을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렇죠. 어제까지도 싱가포르랑 정상회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체력도 가시고 외교 능력도 가시고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갓제명 외쳤기 때문에 저는 성을 갓으로 까먹었어요. 야. 그 그래픽 처리 장치 이걸 블랙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또 네이버 클라우드에 모두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엔비디아가 만든 GPU는 지금 세계적으로 AI 붐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가 못해서 완전히 품깁니다. 이걸 26만 장이나 준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했어요. 우리 5만 장 확보하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그때 이준석 뭐 양향자 이런 사람들이 택도 없는 소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했거든요. 양향자는 뭐 그 나름 반도체 뭐 이런 쪽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택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26만 장이나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뭐 젠슨 황이 이재용 회장, 정의성 회장하고 뭐 맥주 먹고 치킨 먹고 서로 친구 족 사이라서 준 겁니까? No. 그럴 수가 없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저는 여기에서 바로 신모 올려라고 하죠. 그 멀리 내다보는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이제는 우리나라가 갈 길은 AI다. 방향을 딱 잡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 임명하는 것도 보십시오. 수석 임명하는 것도 보십시오. AI 하는 사람 나이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내 편, 네 편 따지지 않고 그런 사람을 딱 갖다가 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봤을 때 젠슨 황이 저 정도 의지가 있으면 대한민국에 AI 확실하게 발전하겠구나. 그러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먹혀 들어갔고 젠슨 황도 그 점을 보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열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몇 가지를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라면 26만 장은 지금까지 한국이 전체 가지고 있는 GPU의 한 4배 정도에 이르는 거고요. 구글이나 테슬라 같이 세계적인 기업도 20만 장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AI를 둘러싸고 전 세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실탄인 거예요. 실탄. 실탄이 없으면 뭘 만들고 나가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공약으로 우리 5만 장을 확보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26만 장이 된 겁니다. 정부가 5만 장 가지는 거고 삼성이나 지금 말씀하신 현대나 이 SK 같은 쪽에서도 5만 장 이상씩 확보하게 됐기 때문에 전선에서 확실하게 뛰어들어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고요. 젠순왕 많이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엔비디아라는 그룹이 원래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데였으니까 게임에 굉장히 중요했었고 대한민국만큼 게임 산업이 앞섰던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엔비디아가 성장하는 데에도 대한민국이 뒷받침을 해줬던 겁니다. 그렇게 성장만 시킨 게 아니라 젠순왕 입장에서 보면 결국 AI라는 걸 우리가 보면 뭐로 볼 수 있냐면 통합이라는 걸로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발전을 했고 그 하드웨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뭘로 그 알맹이를 채울 거냐라고 봤을 때 대한민국처럼 게임이면 게임, 영화, 음악, 문화산업들로 충분히 발전하는 나라가 없어요, 사실. 이거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냥 나라의 어떤 이른바 흔히 말하는 국뽕에 차서 그런 게 아니라 찾아보면 그만큼 고루 갖추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I 산업에서 충분히 우리가 대한민국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도 아, 우리도 장기적인 파트너로 삼을만 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거기에 대통령의 의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고요. 마지막 부분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했다는 부분도 양변 네가 말한 대로 그만큼 대한민국이 잘 갖춰졌으면 누가 하든 잘 됐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요. 윤석열이 이건 잘 모르시는 건데 취임한 뒤에 제일 먼저 클라우드 AI 산업과 관련해서 했던 게 뭐냐면 클라우드 지원 예산을 다 깎아버렸습니다. 전액. 왜? 그때 당시에 야, 우리가 지금 연구비 뭐 여기저기 뭐 그 과기대나 이 카이스트나 이런 데 돈 내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라고 해서 클라우드 예산을 다 깎아버렸는데 AI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대용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지원 예산을 끊으니까 구글이라든가 이런 해외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고 각자 막 이렇게 자기들 그 어떤 정보를 통해서 한국 역시 뭐 이상한 기술을 가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동이 있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토양이 잘 됐는데 대통령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참 인연이라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젠슨 황이 처음에 시작할 때 참 어렵게 시작했더군요. 우리 용산 전자상가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노력도 많이 하고 그 막 박을 발로 밟으면서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야기할 때 PC방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깐부치킨을 직접 찾아서 이번에 물론 젠슨왕의 딸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던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옛날에 한국과 젠슨황이 맺었던 아름다운 인연이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결과로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양향자, 이준석 여기에 나경원까지 정말 이제는 좀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때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결론은 이재명 대표의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 민주당의 거짓말 공약, 거짓말은 찢어버리는 것이 답이다. GPU 5만 개 확보. GPU가 과연 무엇일까요? 외교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 노름입니다. 이 후보의 외교 노선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무상 AI 정책이라는 것은 참 멍청한 발상이다. 그리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물어보면은 젠비디아 같은 얘기는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단언코 미래를 향해 갈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단언하고요. 이제는 좀 부끄러워할까요? 강명자님, 향자야 뭐라고 말 좀 해봐. 만도리님, 양향자 공개 사과하는 게 정직한 정치인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때는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코스피 5천 이야기 했을 때 얼마나 콧방귀뀌었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지 않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네. 이거를 자기가 잘못했지만 잘된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얼른 사과하고 정말 그때는 내가 아둔해서 몰랐다. 잘했다. 박수 쳐야 당연하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지금 입 꾹 닫고 있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물론 후보였지만 후보로서 공약을 내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면 물론 그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렇게 무슨 뭐 공약을 찢는다는 저런 퍼포먼스 하면서 본인들이 얘기했던 게 다 틀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저 사람들의 기준의 최선이에요. 최상치예요. 저 사람들은 505만 장도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수준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몇 배 뛰어넘어서 지금 성과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도 못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몇 배의 성과를 냈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것도 못할 사람들이에요. 5만 장인커녕 만 장이나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26만 장을 확보해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대통령한테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시다. 내가 정말 그런 분이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 대체 국민들이 저거라도 용서해 주지. 지금 저렇게 해놓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입 꾹 닫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를 흠집 잡으려고 발목이나 잡고 있고 하는 짓이 왜 그렇습니까 대체? 나라를 위해서 저게 정말 할 수 있는 정치인의 발언이고 태도입니까? 그 이준석도 그래요. 무슨 전문가인 것처럼 그러고 다니는데 실제로 자기는 이재명 대통령 따라가지도 못해요. 저 수준으로 보면.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재명 대통령 밑에나 따라가나 다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나경원 의원 마찬가지고요. 정말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기들이 못하면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칭찬이나 하고 고맙다고 얘기하지. 지금 하는 짓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에이펙도 성공적으로 끝나고 11월이 멋지게 출발을 해서 그런지 슈퍼챗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김영일님, 이제 가을 추수 끝나서 속이 개안해요. 오메 멋이여 대봉성님 안경 쓰셔버렸네. 지는 쌀방아 찌러 갈라요. 지난주에 쓰시지 않으셨던가요? 지난주도 썼던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이제 자꾸 뭐 물어보시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려고 했다가 4군데를 갔는데 마지막 의사 선생님이 안경을 끼면 그래도 시력이 좀 나오니까 조금 이따가 하라고. 그래서 일단 안경 끼고 제가 이제 이 원고 볼 때 잘 안 보여서 그랬는데 예. 그래서 지금 뭐 안경 끼고 좀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때가 되면 또 그러니까요.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책을 너무 많이 보셔서. 예전에 그랬죠. 네. 요즘 많이 못 보지만 공부. 임선 소장님 책 보세요? 왜 안경 안 써요? 저는 시력이 지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오. 1.5예요, 1.5. 이야. 정말요? 네. 이야, 아직도 부럽다. 1.5예요. 네. 이야, 공부를 너무 안 했나? 정말 타고나는 거예요. 지금도 1.5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멀리서 누가 이렇게 가는 것도 다 보여가지고 저한테 딱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오. 이 GPU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한번 하고 가지요. 그래픽 처리 장치를 GPU라고 하는데요. 부산이대인님이 카페에 GPU는 무엇인가 하고 설명을 쭉 보내주셨는데 아주 여러 가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쉽게 비유하자면 이제 CPU가 있고 GPU가 있지 않습니까? CPU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 CPU는 복잡한 문제 하나를 푸는 똑똑한 교수님 한 분이라고 한다면 GPU는 단순한 문제 수천 개를 동시에 푸는 수천 명의 초등학생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분석, 또 과학 시뮬레이션 이런 첨단 기술의 핵심 인프라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없으면 AI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잠깐 추가적으로 저도 이제 문과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CPU 같은 경우는 뭘 물어보면 그거 어렸을 때 뭐 이진법은 배우셨잖아요. yes or no로 해서 쭉 따라가는 거.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yes or no를 반복해 가면서 하는 게 CPU의 역할인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GPU는 여러 명한테 한꺼번에 손들어! 그래가지고 쫙 손들어가지고 이거 훨씬 더 많은 게 yes네? 그럼 yes로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AI는
일종의 논리 장치인 동시에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결론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확률을 봤었을 때 아, 이쪽이 훨씬 더 많은 쪽이 나오는구나 찾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낀 결정에서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GPU가 없으면 인공지능을 못 하는 건데 그래픽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선을 다 하나 따라서 저 배경 있는 걸 그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쫙 한꺼번에 그리는 능력들을 연산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PU가 있어야 인공지능으로서 현재로서는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게 더 나가면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가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갖고 있지만 엔비디아도 이 GPU가 잘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최고의 투자처를 발견한 거죠. 그게 바로 한국이고 한국의 AI 산업이 이제 앞으로 정말 세계를 주도할 만하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젠슨 황이 헌정 영상까지 만들었어요. 헌정, 우리나라에 바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제 AI의 초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라는 헌정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정말 뭉클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저거를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만들어서 세계에 공개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바치는 영상으로요. 엔비디아가 만들어가지고. 저게 길이가 꽤 길었죠. 3분 10초짜리 영상인데 뉴스에서 엔비디아 헌정 영상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뉴스는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한 10초, 20초 이렇게 보는데 저 헌정 영상을 우리 정의위원님들에게는 한번 다 풀로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풀 영상으로 다 보신 분 처음 많으시죠? 예, 정말 볼만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에 지금 뭐 뒷얘기가 많더라고요. 젠슨 황이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성 회장하고 만났던 그 깐부치킨은 지금 뭐 완전히 너무 재료가 다 떨어져가지고. 저 어제 갔었어요. 깐부치킨. 용산에 있는 깐부치킨 갔는데 닭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뭐 떡볶이, 샐러드 같은 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 지점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깐부치킨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난리통입니다. 어제도 어떻게 닭집에 닭이 없어요. 어제 밤에 갔는데. 없을 만도 하죠. 예. 그리고 지금 천마총 보려고 네. 아주 뭐 줄이 그냥 엄청 길게 서 있다고 하고 너무 대단한 김배터리 로켓님 이번 에이펙 회담이나 젠슨 황의 GPU 26만 장 소식을 들으며 윤석열한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윤석열이 불법 개엄 안 하고 지금까지 대통령 하고 있었으면 어찌 됐을까 아찔합니다. 성렬아 고맙다. 하늘이 이재명을 돕고 대한민국을 돕고 우리 국민을 도왔다. 그걸 유식한 말로 천우신조라고 한다. 양향자, 이준석, 김문수 반성 좀 해라. 사과도 하고 그러셨는데 예 정말 안중찬님 일머리를 제대로 알고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큰 일꾼을 보유하게 된 대한민국은 무한한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 국민의 홍복입니다. 참 동의합니다. 예. 기분 좋은 소식들로 가득 찼던 에이펙 정상회담이 잘 끝나서 정말 국민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GPU 얘기만 할 수는 없고 이제 한중 정상회담 내용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참 이번에 풀지 않았으면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할 정도로 암담했어요. 사드 배치 이후에 지금 한한령, 한국 관련된 문화예술 중국에서 하지 못하게 한 게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 시진핑이 뭐 풀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오기 싫어도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하늘이 도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다음 에이펙은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기 의장국이니까 와야 되는데 물론 그 전에 그렇다고 무조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딱 해가지고 했는데 시진핑은 좀처럼 웃지 않습니다. 원래 스타일도 그렇지만 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스타일, 퍼스널리티도 그렇지만 또 함부로 웃어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많이 웃기도 하고
트럼프는 막 이렇게 막 피하면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던데 특히 이제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데 거기에서 참 그 환한 웃음을 보니까 아, 이제 좀 마음이 좀 많이 열리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한중 회담 성과 짚어보도록 하죠.这个是去年我们小米生产的旗舰手机，里面它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샤오미 这是给您和夫人，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你看看有没有后门？ 뒷문 있는 점 확인해 보십시오. 아, 샤오미 제품을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저게요. 최진봉 교수님. 사실 통신 보안 잘 됩니까? 이거를 시진핑 주석이 유머로 안 받아들였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농담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정말로 정상 간에 정말 분위기 싸늘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일단 중국 측에서도 우리를 배려했다고 보여진 게 뭐냐면 저 아까 이제 대화 중에 그 디스플레이 앞쪽에 그 화면 나오는 거는 한국 제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최신 버전이 아니에요, 샤오미가. 왜 그랬냐면 최신 버전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전 버전에 LG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예우를 갖췄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들어간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그런 제품으로 일부러 가져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농담으로 던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통역을 거쳐서 가니까 잘못 오해하면 진짜로 이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전에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사람이 그 전에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을 맞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걸어 들어갈 때도 그랬고 회담하는 과정에 이제 정상회담 전체 회담할 때 그때도 사실은 시진핑과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농담으로 던진다는 걸 시진핑도 금방 알아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표정도 대단히 중요해요. 말을 할 때는 말만 듣는 것과 표정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제가 미국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전화 통화가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 가서는. 왜냐면 이게 영어가 이제 완벽하게 안 되면 사실은 표정을 보고 얘기할 때는 훨씬 이해가 쉬워지는데 말로만 하면 대단히 어려워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웃음기를 띠면서 농담으로 던지니까 그걸 시진핑 주석이 받아가지고 다시 또 농담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저게 사실은 중국과 미국과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저게. 그리고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사실은 중국 제품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을 계속 제기해 왔었던 것인데 그걸 저렇게 유머스럽게 잘 풀어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도리어 분위기가 풀어지게 만드는 그런 대화의 기술, 협상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단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인이 갖고 있는 여러 능력 중에요. 정상이 돼서 또는 지도자가 돼서 다른 협상 대상과의 대화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리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내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기술이 뛰어나게 드러나는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황남빵 맛있게 먹었습니다. 얘기할 때부터 지금 또 황남빵도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구하기 혹시 황남빵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저는 여름에 경주 가가지고 황남빵 먹었습니다. 그게 근데 팥이 엄청 황남빵이 원래 이 황자가 누르황자를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황제, 황자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되니까 그걸 보고 또 더 좋아했다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황남빵도 맛있었는지 또 그런 의미도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200박스가 추가로 더 가져갔다고 합니다. 중국 측에서. 200박스. 그래서 다행히 중국 치고는 사이즈가 좀 작아요. 200만 박스가 아니라 200박스. 저게 20개인가 들었는데 저게 좀 가격이 좀 돼요. 안에가 팥 고물로 꽉 차 있거든요. 100%. 저게 아마 3만 원 정도 합니다. 저 20개가. 굉장히 고급진 빵이고 그냥 단순 빵을 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팥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샤오미는 사실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신의 한 수라고 봤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 샤오미 폰을 딱 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휴대폰이 주력 수출 업종인데 제품인데 그 샤오미를 준다는 거 되게 많은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중국 측에서 일부러 노리고 그 샤오미폰을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는 삼성 갤럭시가 있는데 우리나라 큰 주력 업종인데 이걸 줬나 하면서 그 일부러 이제 우리나라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인지 모르지만 이거 그 보안은 잘 돼요? 라는 메시지가 바로 저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민에게도 샤오미폰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삼성이 있다. 그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거 뼈 있는 농담을 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유머러스하게 잘 풀린 거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참 웃긴 게 이제 저 발언에 대해서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실언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국민의힘께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협중할 건지 친중할 건지 하나만 하십시오. 네, 언제는 중국 못 잡아 나와서 난리더니만 이제는 또. 네. 그래요. 아니 시진핑 주석이 웃으면서 백도 있는가 잘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금 그렇게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시진핑의 넓은 그런 마음도 우리가 순간 포착할 수가 있었고요. 지우아빠 헬리님 사실 놀라웠습니다. 중국 주석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대통령님 깡다구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는 뭘 선물할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한테 줬던 게 워낙 화제가 됐으니까요. 오죽하면은 막 미국에서 왜 왕관을 줬느냐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고소했어요. 이게 트럼프가 좋아하는 선물을 우리가 줬지만 그 정도로 우리는 뭐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트럼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한 방 먹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걸 받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이라니. 그런데 시진핑에게는 뭐를 줄까 궁금했는데 두 가지 선물을 줬지요.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바둑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엄청 바둑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시진핑이 방한한 뒤로 지금 11년 만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바둑 알을 줬는데 이번에 바둑판을 준 겁니다. 근데 저게 비자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좋은데 단점이 딱 하나 있는 거 너무 비싸다는 거. 예. 그래서 함부로 못 쓰는데 그 밑에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뭐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문양까지 해서 바둑판을 줬고 옆에는 아주 고급으로 만든 자개 쟁반인데 저 바둑판을 보면서 만져보기도 하고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 바둑판을 준 것은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일단 뭐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로 취향 저격에 맞는 거고요. 얼마나 바둑을 좋아했는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년에 왔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그때 부주석이었고 아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창호 구단은 바로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반갑게 알아보고 아는 체를 할 정도로 바둑을 좋아했었고, 그리고 바둑이라는 게 동양에서는 항상 아이러니한 게요. 요즘에 그거 아십니까? 아까 엔비디아 얘기할 때 그 스타크래프트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요즘에 그게 이제 우리 민속놀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한민국의 젊은 20, 30대, 30, 40대 그 정도의 나이에서는 그걸 막 이렇게 같이 노는 게 굉장히 친교의 상징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예전부터 동양권에서는 그게 바둑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둑과 관련해서 판을 깔아줬다라는 그런 의미, 우리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교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치가 됐던 거고, 그리고 황남빵 아까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황남빵의 황남이 경주의 황남동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황제 왕자를 쓰는 게 맞고 남영남자를 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왕관과 똑같이로 남쪽에서 황제에게 주는 빵처럼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보고 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뭐 이게 얼마다가 사실 정상회의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정상들끼리 외교적으로 준 건 개인 소장품도 아니에요. 그 국가에게 전달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맞춤으로 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바둑이 지금 들어본 생각이 아까 제가 왜 그 게임하듯이 해야 되냐면 상당히 장시간을 두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둑인 거거든요. 그간 11년 동안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갑자기 뭐 우리 하는 식으로 예전에 뭐 술 한잔 먹고 그냥 형님 동생 해가지고 좋아지는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그시 마주 앉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양국 관계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바둑
바둑판을 선물을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 답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바둑판을 받고 싶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바둑을 엄청 잘 둡니다. 아세요 혹시 최지보 교수님? 아마 5단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엄청나죠. 시진핑하고 한판 하면 어떨까요? 바둑. 저는 이번에 오늘 일정이 바빠서 그러는데 네, 네. 왜 트럼프는 뭐 우리 골프 선수들하고 같이 골프도 막 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창호 구단하고 한번 대구 가면 이렇게 괜찮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바둑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치할 때도 바둑 용어를 엄청 많이 써요. 뭐 포석, 판세, 국면, 수순, 수싸움, 묘수, 꼼수, 강수, 자충수 다 바둑 용어예요. 그리고 뭐 초읽기, 꽃놀이패, 복기. 그만큼 정치판을 바둑에 비유하는 게 많지요. 오늘 여러분께 희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둑을 잘 두는데 성남시장 때 2017년에 바둑 TV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이 자충수를 피하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바둑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쩌면 승부와 전략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정치와 많이 맞닿아 있죠. 전 바둑에서 정말 많이 배워요. 예를 들면 욕심을 내면 반드시 응징을 당한다.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도 마찬가지죠. 과한 침투를 당할 때 보통 화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요즘은 좀 기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나도 뭐 오버해서는 안 되지만 상대가 오버할 때는 보통은 화가 나는데 그건 우리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은 아주 침착하게 네.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귀한 영상인데 그러니까요. 참 처음 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모습 네. 새롭죠. 새롭죠. 아니,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제 사실은 그 전에 경기도지사하고 대표하고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화를 많이 내지도 않으면서도 차분하게 민주당을 이끌어가고 또 경기도를 이끌어왔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이 저기서 말씀하신 저 부분이 기반이 됐다고 느껴지게 됐어요. 제가 보면서 아 그래서 저렇게 대응을 했구나.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정말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시는 의원들도 많으시지만 대표하실 때도 보면 그렇게 막 화를 많이 내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가능한 한 협상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바로 저 바둑 인생에서 배워지는 여러 경험들이 결국 그 정치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됐구나. 이걸 지금 들으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베르사유의 장마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이재명 보유국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행복하고 국뽕이 차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산다는 것이 지구인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셨는데 베르사유의 장마님 지금 제주 여행 중이시라는데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11월 새로운 각오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동시 접속이 17,000명 넘어섰잖아요. 한 달 만입니다. 그동안에 이게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었고 법사위원회가 이렇게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대가 겹쳐가지고 그전에는 항상 우리가 2만 명 넘게 이렇게 실시간 동접 이루어졌는데 그냥 계속 16,000에 머무르면서 좀 팍팍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정감사도 끝나고 에이펙도 끝나고 이제 우리 다시 정을 의원님들이 많이 돌아오시겠거니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늘 17,000명 넘게 이렇게 되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왕 이렇게 다시 돌아오신 김에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오랜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은 바둑 좀 하세요? 두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그러세요? 몸으로 하는 것밖에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 실리 외교 포석 척도를 놓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바둑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또 엿보는 것도 매우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중국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바둑한판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하면서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대화도 할 수 있고 서로의 수싸움을 하면서 이제 각자 생각하는 걸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바둑까지 잘 두시면 못 하시는 게 별로 없으시네요. 오히려 몸으로 쓰는 거 빼고는 다 잘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OYS님, 윤석열은 절대 바둑 못 둡니다. 질 것 같으면 판을 엎어버릴 놈이라서. 윤석열은 뭐 거기 가서 대작은 할 수 있겠죠. 술로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술로서는. 제가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이번 정상회의 보면서 윤석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어떨 뻔했냐. 지금이야 구치소에 갇혀서 있으니까 술 못 마시지만 이자가 에이펙 정상회의 그 기간 내내 안 마실 정도 아니고.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막 늦게 나오고 막 이랬으면. 그랬을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다른 것보다 이 협상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미국이 달라는 거 다 퍼줬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관세 협상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협상이 끝난 것은 우리가 계속 버티면서 국익을 위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픽픽 다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 다 포기하고 그냥 받아주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아니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칭찬하다가 제일 안 좋은 게 터프한 니고시에이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다 양보를 했잖아요. 미국식 양보해서 그렇게 얻어낸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있었어 보세요. 그거 하겠습니까? 노래 한 자리 부르고 그냥 다 줬겠죠. 그럼 그 피해는 다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우리 국민한테 오는 겁니다. 우리 경제에 오는 거고요. 외환 보유고도 다 바닥이 나고.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요. 너무 끔찍해요. 윤석열이 만약에 지금도 대통령이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여기서 그때 기업인들 이렇게 초청을 했잖아요. 이번 에이펙 때. 저는 기업인들 표정이 너무나 비교가 됐습니다. 예전 윤석열 정부 시절에 외교에 이제 그 재벌 기업인들 데려갔었을 때 표정 보면 다 썩어 있어요. 근데 지금 기업인들 보시면 뭐 젠슨왕 만났던 이재용 회장이나 그 정의선 회장이나 표정 보십시오. 엄청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 아닙니까? 그리고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나자마자 우리가 큰 빚 졌다. 관세 협상 너무 고생 많았다. 하는 것에 보면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윤석열은 기업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술만 그렇게 먹였습니다. 하나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오늘 참가했던 그 기업인 중에 한 분은 엘리베이터 토를 했답니다. 너무 술을 먹어가지고. 그랬죠. 예,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기업인들이 서로 이렇게 좀, 형님이 오늘은 좀 술 상마십시오. 그렇게 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제대로 된 외교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인들 표정에서부터 저는 확실히 대통령이 바뀌니까 그 느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누구라고 콕 집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한 분은 이 에이펙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정권을 뺏기지 않았으면 저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됐을 때인데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전에 윤석열이 보여줬던 모습이 있잖아요. 했던 그 과정들에 있는 거고 아까 정윤선 회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기억나는 게 저 부산 가가지고 엑스포 유치한다고 하면서 자기 먹던 떡볶이 이렇게 자기 젓가락으로 줬던 모습이랑 얘기하신 것처럼 왜 남의 나라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지? 이런 모습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에이펙 성과물과 관련해서는 외신들을 저는 즐겨서 찾아보는데 나오는 얘기가 미국과 중국이 이만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 대한민국에서 에이펙의 큰 성과다. 그러니까 우리만 거둔 게 아니라 다자 외교가 사실 자유무역이라는 말이 안 쓰였지만 그래도 이거를 지켜냈던 게 이번 에이펙의 성과로 전 세계가 꼽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명백한 성과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내친 김에 이제 한한령도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기대에 섞인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왔을 때 가수 박진영 씨 있잖아요. 박진영 씨가 지금 대중문화 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과 함께 만나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왕이부장을 불러가지고 외교부장이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시진핑 주석이 박진영 위원장과 얘기를 나누니까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 제안에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서 지시를 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느냐. 이제 곧 한한령도 풀리고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야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지금 한한령 해제를 하지 않으면 중국도 지금 뭐 캐대헌이니 뭐니 K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중국도 더 뒤처질 수는 없죠. 이런 흐름, 순풍이 불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또 개선된다고 하니까 벌써 주식시장이 반응을 해요. 지금 코스피가 4,197, 4,200선에 완전히 근접했습니다. 최고치는 물론 뭐 경신했고 하이닉스는 엊그제 50만 닉스였는데 60만 닉스 됐대요. 아이고 참. 임 소장님 예. 하이닉스를 샀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또 큰일 나. 아니 뭐 저는 또 전직 증권맨 출신으로서 지금 분석을 해보면 지금 엔비디아의 공급도 받게 됐기 때문에 아무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나는 주식도 안 하는데 이렇게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또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 20% 넘게 달성해서 글로벌 연기금 중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이 모두 거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4,200 돌파했네요. 와. 4,200 돌파했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아니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쯤 되면은 공약 사기친 거라고 봐요. 임기 내에 5천 달성하겠다 그러더니 만 달성하게 생겼어요. 만. 아니 그 엔비디아 5만 개도 그렇고 어쩌려고 이러시는 거죠 도대체? 우리 정어리 PD가 삼성전자 샀는데 하이닉스 살 걸 이렇게 좀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방금 11만 원 찍었어요. 너무 아쉬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엉뚱한 얘기지만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 언제가 제일 살아가면서 좋았냐고 했을 때 의외로 60년대, 70년대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살기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그때 희망이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성장기였으니까. 그래서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시더라도 경제라는 건 심리잖아요. 저도 뭐 주식 투자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닌데 그냥 덩달아서 좋고요. 덩달아서 좋으면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돈 모신 분들 나와서 조금씩 쓰기도 하고 또 내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건 다 전염되듯이 이렇게 주변에 퍼지고 하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일할 맛도 나는 거고 주식 투자해서 뭐 이렇게 좀 보신 분들이 밖에 나서 활동들 많이 하면 그 가게들이 다 자영업자들이 살아나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좋은 일입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제 쪽에서는 그 경기 선행 지수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것은 의미는 앞으로 나올 경제 성과들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신호를 읽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심리적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실시간 동접자가 18,000명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이거 자체가 지금 저는 4,200 돌파보다도 더 기쁠 것 같습니다. 다 바로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이게. 예. 오늘은 뭐 정말 계속 그 이재명 대통령과 에이펙 얘기만 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근데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또 솔직 담백한 모습을 전 세계 언론인들한테 보여준 모습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요미우리 기자가요. 다카이치 총리 만난 인상이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던데 사실 그런 거 평가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 답변도 정말 잘했어요. 한번 보시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구라는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실제로 만나보니 어떠셨습니까? 정치인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안 솔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일본 언론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저 극주한데, 걱정된데?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달라야 됩니다. 정치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부문을 대표할 때하고 전체를 대표할 때 당연히 달라야 되죠. 그래서 일본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느낌을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 이번에 보니까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그걸로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활짝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는 얼굴이 얼마나 웃냐에 따라서 이제는 척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데 아주 파한대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악수를 했는데 시진핑 만날 때는 조금만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하고는 사실 좀 날이 선 공방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 가지 뭐
영토 문제도 그렇고 또 그 사과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 신사참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좀 불편함을 표현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대통령 만날 때는요 거의 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저렇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다카이치가 조금 더 우리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국내 언론이나 국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걱정 많잖아요. 사실은 다카이치가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들을 보면 극우적 성향이 너무 강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통령도 좀 불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걱정 다 사라졌다. 이건 뭐죠? 뭐 제로베이스 다시 시작한다. 우리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의 표현을 해주면 상대방도 이제는 우리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총리가 되고 나니까 대통령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어느 한 당을 대표할 때와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대표할 때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다. 다카이치한테 던진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전에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서 정치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총리가 됐으니 똑바로 해라. 이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전달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에이펙 성과를 이모저모 짚어봤는데 오늘 꼭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요. 경주 시민들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나가 된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 경주 에이펙 우리 마을에서 열리는데 우리 고장에서 열리는데 정말 모든 세계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데 제대로 보여주자 하는 마음이 탁 차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원봉사들도 엄청 많이 하고 만나는 분마다 표정도 좋고 청소하고 뭐 그러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밑에서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마음이 녹아져서 에이펙 성공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건 칭찬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완벽한 행사였고요. 근데 이게 정말 격세지감인 게 김민석 총리가 이제 컨트롤 타워로서 이번 에이펙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는데 10번이나 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몇 달 전, 그러니까 7월쯤인가 8월쯤에 에이펙 점검하러 경주 갔을 때 이거 치를 수 있겠냐라고 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망가져 있고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던 거예요. 기억하시면 우리 잼버리 완전 그 학생들 막 더위에 찌들리고 했던 그 기억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랑 똑같이 그 에이펙도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뜨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고의 노력 끝에 또 정부와 많은 지자체의 협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치렀고요. 저는 그 이면에 그 정부 관계자들과 또 그 컨트롤 타워였던 김민석 총리의 역할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 많은 노력하셨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국내 소식으로 잠깐 짚어보고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장동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유동규, 김만배 다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거 이러다가 별일 없겠나 우려가 커진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하지 않습니까? 김대웅 서울 고검장인가요? 이자가 국민의힘과 짜고 뭐 당장이라도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따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죠. 지금 법원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실 이건 논란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헌법에 분명히 84조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요. 임기 중에는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게 재판도 중단돼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걸 미친 척하고 이제 지금 조이대가 만약에 딴짓을 하면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법을 만들어서 재판을 딱 중지하는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여론이 매우 높지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건 뭐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서 그러면 법을 만들자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일단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 민주당은 추진하지 않기로 지금 의견을 모았다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패널들의 의견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7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입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예, 일단 저렇게 지금 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오늘 민주당이 철회한다,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양재열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84조에 나와 있는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 재판에 계속하지 않는다, 넘기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넘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기존에 진행 중이된 재판에 대해서는 어찌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이게 정치적 소재로 쓰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아예 법을 만들어서 헌법에서 그 취지를 살려서, 아니 현직 대통령이 재판 나가버리고 불려다니고 그러면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주니까 이건 국정이 불안하니까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저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전현희 단장이, 민주당 전현희 단장이 이거를 공식적으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도 이걸 조율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저는 사실 이 대장동 재판도 그렇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시끄럽게 되는 것 자체를 부담감으로 느끼고, 한편으로 또 대통령실에서의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재판으로 이게 결국 그런 겁니다. 참 법을 그냥 있는 법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사납고, 아닌 말로 솔직히 말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너무 못하고 있고 뭐 지지율이 뭐 20%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이게 법원에 의한 일종의 저는 사법 쿠데타도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 여지가 없다라고, 민주당도 잘 끌고 나갈 자신이 있다라고, 대통령실도 그렇게 끌고 나갈 자신이 있다라는 게 1차적으로 나온 거고요. 2차로 뒷받침 잠깐 언급하신 지난주에 있었던 대장동 1심 재판을 보면 이 재판 결과를 놓고도 말들이 많습니다만, 거기서도 판결문의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걸 모르고 있었고 그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는 또 문구도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1심 재판도 찬성하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1심 재판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적어도 이재명 당시 시장만큼은 몰랐다라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 대장동 재판도 그렇고 대북 송금 사건도 그렇고, 하다못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도 그렇고, 당시 재판들을 보면요, 검찰이 무리해서 없는 질신들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비춰봤었을 때도 이걸 괜히 이걸 정치적으로 소모하는 정쟁으로 끌고 가지 않게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중지하겠다라고 아마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논란이 좀 되면,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초대박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좀 사라지는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오해,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좀 읽히긴 합니다만은, 임수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경을? 그러니까 여기가 헌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을 국민의힘이 저렇게 어거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돼서 이 법률에 대한 고민도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범하지 않고서는 재직 중에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소출을 어떻게 해석하냐? 소출은 수사, 기소, 재판, 그 모든 형사적 절차를 포함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직 중에는 어떠한 재판이고 뭐도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 정확한 의무고요. 이 의미가 왜 그러냐 보면은,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과 외환 빼고는 국정 수행의 안정성을 요구를 합니다. 국가 최고 책임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만약에 무분별하게 형사 소추가 발생하거나 재판이 되게 되면 국가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에 그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이 헌법의 의미인데, 그것을 이상하게 자꾸 국민의힘에서 자꾸 어거지를 쓰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헌법에 나와 있는 취지와 이 내용을 그대로 하면은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도 없는 것인데 자꾸 논란을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쭉 그동안 있었던 재판들 보면은 남욱 씨도 지금 계속 바뀌어요. 지금 본인이 말했던 내용이 바뀌고, 또 김영부 원장을 곤란하게 했었던 그 유동규 씨도 지금 내용이 보면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업자와의 관계에서 계속 해소가 되고 있어서 그 김영부 원장의 타임라인도 지금 증거가 안 된 것이,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기소가 되거나 할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정치 검찰의 그런 기소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것을 좀 저희가 기억 다시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 국민의힘은 괜한 땡깡 부리지 말고 이 헌법의 가치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나라를 어떻게 든 혼란에 빠뜨리든 말든 뭐 이재명 공격만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국힘당은 그렇다 치고, 조선일보도 막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 최진봉 교수님,
뭐 이번에 재판하는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309번 나왔느니 뭐니 뭐 이런 기사를 막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이름이 많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판의 내용에 이재명은 몰랐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인데 그건 쏙 빼고요. 주변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재명 당시에 성남시장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증언들이 나올 거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지.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돼 있어 그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걸 그따위로 쓰면 되겠습니까 기사를? 저는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재판중지법 이제 소위 이제 국정안정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적 차원에서 저는 일단 숨고르게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당론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건 에이펙 정상회담의 성과가 이것 때문에 지지율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좀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지방선거 앞두고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고려하는 것도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자신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1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게 명확해졌기 때문에 또 3억이라는 돈을 유동규가 예전에는 누구야 정진상, 김용에게 전달했다고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자기가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 재판에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괜히 이슈화해서 이것이 전체 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 카드는 계속 살아있는 카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문제를 가지고 이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헌법에도 이미 보장돼 있는 거를 자꾸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냥 정무적 판단해 보면 이렇게 국민의힘이 흔드는 것이 도리어 국민의힘한테 마이너스가 된다고 판단도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대통령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흔들려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이 지지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정무적 판단들이 종합적으로 포함이 돼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니까 일단 지금은 당론을 추진 않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 살아있는 카드로 갖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하여튼지 징글징글한데 제가 어제 어떤 쇼츠 하나를 봤는데요. 상당히 좀 와닿았어요. 독수리가 까치를 물리치는 방법. 혹시 여러분 보신 건가요? 까치가 독수리 등에 올라타 가지고 계속 목을 이렇게 쪼아대면서 공격을 할 때 독수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독수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까치를 이렇게 태우고 하늘로 올라간답니다. 하늘로 계속 올라간답니다. 왜? 까치가 견딜 수 있는 고도 한계가 있고 독수리는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독수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까치는 자기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제풀에 나가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무리 저렇게 못된 짓을 하더라도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5천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콧방귀 끼면서 택도 없는 소리라고 했던 자들입니까? 지금 4,200 넘고 11월에 5천 돌파할 겁니다. 임기 안에 5천 돌파 가능할까 했던 게 몇 달 전입니다. GPU 5만 장 확보하겠다라고 할 때 어디서 사기치고 있냐 이랬던 자들 아닙니까? 26만 장 됐습니다. 그거를 또 나경원 속보 아까 제가 전해드리려다가 여러분 토 나올까 봐 안 전해드렸는데 나경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랬나? 그거를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이뤄낸 거를 마치 정권의 성과처럼 포장해서 흡수에 무민하는 것은 도둑질이다. 그냥 나경원 의원님은 그냥 하시던 대로 드럼통 들어가 계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아 진짜. 반성하고 사과해야지요. 예. 성과 이조고 도둑질이다. 정말 왜 저런 걸 빨리빨리 저는 뭐 국정안정법 말고 내란 정당 빨리 해산시키고 국민들 좀 편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에이펙에 이어서 재판 안정법, 국정안정법, 국정안정법 이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김규현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모시고 이제 아까 1부에서 못했던 수사 얘기들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 해주신 최진봉 교수님, 임세은 소장님, 양재열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